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보론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직무기능 볼 건데요. DPT. 자, 이건 뭐 출제 논점을 제가 잡아드리면 되지요. 외우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니까 또 외웠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직무기능이 뭐냐? 그러면 방가로 1번에 있죠. 해당 직업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데이터죠. 사람, people, 사물, thing. 요 세 가지 DPT예요. 머리 글자 따서 이거를. 그래서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직무가 사람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또는 자료와 관련해서 또는 사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제가 기본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직무기능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해서 요거를 최소한 그래도 한 3개 정도씩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2차 문제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직무기능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된 직무기능을 각각 3가지씩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특히 제가 1차 때 기본 이론에서 강조드렸죠. 자료와 관련된 직무기능은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3개를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자료와 관련된 특성, 직무기능은 외운다.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조, 분수, 계기, 비 외우세요. 이거 뭐 외워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중 직무기능 중에서 자료와 관련된 특성이 아닌 거,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고요. 보통 사물이나 사람과 관련된 특성이 아닌 것 할 때는 자료와 관련된 특성이 하나 딱 들어가거든요. 직무기능. 그래서 그거 골라내시는 거, 이런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 외우니까 우리는 자료와 관련된 직무기능 순서대로 외웁니다. 종조, 분수, 계기, 비. 됐죠? 그래서 구분은 0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면 큰일 나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기 B까지 하고 7은 없고 8이 관련 없음. 관련 없으면 공통 8번이기 때문에 갑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출제 논점이 이 3가지 직무기능 중에서 특히 자료와 관련된 직무기능, 제목과 내용을 연결해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예요. 제목과 내용을 연결시켜 놓고 틀린 지문을 고르는 건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1번 자료 있죠? 자, 자료란 뭐냐? 자료란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구두상의 표현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종조, 분수, 계기, 비 있죠? 거기 7가지 중에서 종합, 조정, 분석에서 그 내용 있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 즉 다시 말하면 들러리 지문들이야 뭐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니까 정답 지문이 될 만한 것만 정리할게요. 자, 정답 지문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석에 있네. 분석. 그죠? 분석. 그래서 분석은 뭐냐? 그러면 조사, 평가. 조사, 평가.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에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사, 평가인데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의 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틀린 지문이에요. 매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거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은 뭐 당연하니까 읽어보시고요. 자주 포함된다까지 확인하세요. 계산. 또 정답 지문 나오는 거죠. 계산. 자, 계산은요, 사칙 연산을 실시하고 사칙 연산과 관련해서 규정된 활동을 수행, 보고한다.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됐죠? 요거예요. 그래서 계산에서 내용 나올 때 맨날 정답 지문 되면 바로 이겁니다. 수를 세는 것을 포함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료 쪽에서 제목과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 나올 때 정답 지문 제일 많이 되는 게 분석과 계산입니다. 분석과 계산.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료 밑에 동그라미 2번 사람, 동그라미 3번 사물과 관련된 것들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필요 없는 내용들은 다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4번째. 자, 작업의 강도가 있죠. 자, 작업의 강도는 뭐 여러분들 기본 이론 시간에 많이 제가 판서까지 해드리면서 정리했으니까 키워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뭐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거라서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아주 강조를 특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작업의 강도, 첫 번째, 작업의 강도는 뭐냐? 해당 직무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있죠. 육체적 힘의 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밑에 둘째 줄에 있을 거예요. 작업의 강도는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 지문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직업의 강도, 작업의 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지문이에요. 정신적, 심리적 강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체적 힘의 강도예요. 오로지 육체적 힘의 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부가직업정보 속의 작업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 네 가지가 있죠. 밀고, 땡기고, 들어올리고, 운반한다. 그죠? 그래서 들어올림, 운반, 밈, 당김 네 가지. 들어올림, 운반, 밈, 당김. 됐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의 강도는 5단계로 나눠요. 5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표 있죠? 보통 작업을 동그라미 치세요. 보통 작업을 기준으로 위로 2개, 아래로 2개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아주 가벼운, 그 다음에 보통 밑으로는 힘든, 아주 힘든. 됐죠? 그래서 5개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과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수치를 특히 유념해서 보셔야죠. 자, 그러면 아주 가벼운 작업, 어느 정도일 때 이제 아주 가벼운 작업으로 표시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의, 육체적 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지 아주 가벼운 작업이냐.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됐죠? 그래서 최고 4kg, 때때로 장부, 소도구. 최고 동그라미 4kg 밑줄, 때때로 동그라미 장부, 소도구 밑줄 그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대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니까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가벼운 이렇게 최고 4kg, 때때로 장부, 소도구면 가벼운 작업은 어느 정도냐? 최고 8kg, 빈번이 4kg죠. 최고 8kg, 빈번이 4kg. 보통 작업은요. 최고 20kg, 빈번이 10kg예요. 절반씩 가죠? 절반씩으로. 그래서 보통 작업 최고 20kg, 빈번이 10kg. 그러면 힘든 작업은 뭐냐? 최고 40kg, 빈번이 20kg. 최고 40kg, 빈번이 20kg. 아주 힘든 작업은요. 자, 최고 80kg, 빈번이 40kg가 아니죠? 40kg 이상, 그다음 빈번이 20kg 이상. 마치 대학원 이상처럼 무제한급인 거죠. 그래서 힘든 작업이 최고 40kg, 빈번이 20kg. 그 다음에 아주 힘드는 40kg, 최고 40kg 이상, 빈번이 20kg 이상. 반드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 이 내용들을 연결하는 문제로 해서 하나를 숫자를 바꿔치기 해서 틀린 질문 만들 거예요. 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이 중에서 4개를 뽑아내면서 보통 작업에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가벼운 작업의 수치를 집어넣는다거나 이러면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차에 가셔서도 여러분들 어차피 써서 이건 쓸 수 있는 주관식 문제로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워주세요.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각각의 작업의 강도에 대한 요구되어지는 육체적 힘의 강도를 숫자를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출제 엄청 많이 됐던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강조를 안 드려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육체활동이 있죠. 부가직업정보 속에서 육체활동. 자, 육체활동인데요. 여러분들 작업의 강도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숙련기간도 공부했는데 그러면 직업상담원은 어느 정도의 작업 강도를 요구할까요? 여러분들 직업상담원을 직업사전에서 찾으면 작업의 강도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겠어요? 이 중에서 아주 가벼운 작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작업. 직업상담원은 아주 가벼운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육체활동을 볼게요. 자, 육체활동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에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능력으로 뭘 요구하느냐.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균형감각, 웅크림, 손, 언어력, 청각, 시각. 이 중에서 어떤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기술해 놨습니다. 정도로 보시고요. 자, 작업의 장소 중요하죠? 자, 작업의 장소는 해당 직업의 직무가 주로 수행되는 장소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와 실외로 구분한다. 정확하게 틀린 지문이었죠.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작업의 장소는 실내, 실외, 실내외로 구분합니다. 3가지로 구분해요. 그러면 구분의 기준이 뭐냐? 나왔죠? 실내는
자, 여러분들 직업사전에 만일에 실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실내라 하면 눈, 비, 바람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작업의 75% 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75%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숫자죠. 작업의 75% 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면 실내라고 표시합니다. 반대로 눈, 비, 바람, 온도 변화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작업의 75% 이상이 실외에서 이루어지면 실외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작업의 한 60%는 실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작업의 한 40% 정도가 실외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실내로 표시할 수 없죠? 그렇다고 실외도 아니죠? 그래서 실내외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실내외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 75% 반드시 기억하시고 작업의 장소는 실내, 실외, 실내외로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작업 환경이죠. 자, 작업 환경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 우리 쪽에서 출제된 건 이거였죠. 작업 환경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데 저온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이런 것들로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출제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위험 내재에서의 위험의 종류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위험 내재에 있어서의 위험의 종류, 기계적 위험, 전기적 위험, 화상 위험, 폭발 위험, 방사선 위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정도 눈에 익혀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사명칭과 관련 직업 있죠? 유사명칭과 관련 직업은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비교해서. 자, 뭐 개념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사명칭은 현장에서 본 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본 직업명과 사실상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체크할 건 이겁니다. 유사명칭은 직업수직계에서는 제외됩니다. 하나의 직업을 다르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직업수직계에서는 제외돼요. 그런데 이와 달리 관련 직업은요. 본 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직무의 범위가 서로 다르거나 직무의 대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급된 거예요. 파급된 거, 파생된 거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유사명칭은 직업수직계에서 제외되지만 관련 직업은 직업수직계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련 직업은요. 이건 서로 다른 직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수직계는 포함이죠. 그것만 반대로 돼 있으면 곤란해서요. 유사명칭은 직업수직계에서 제외, 관련 직업은 직업수직계에서 포함됩니다. 포함.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사전에 부가직업 정보에 들어가 있는 자격면허예요. 자격면허 10번. 자, 자격면허. 해당 직업에 취업 시에 소지할 경우에 취업에 유리한이죠. 유리한. 필수적인이 아니라 유리한 자격면허를 기재한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국가 자격 및 면허만을 수록하고 있어요. 국가 자격 면허만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 자격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의 자격 면허에는 민간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다르죠. 직업전망과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만 직업전망에는요. 공인 민간 자격증도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직업사전과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전까지 2011년까지는 직업사전에서의 직업코드를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2012 한국직업사전부터는 이제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2011년까지 사용했던 표준직업분류 코드를 부가직업정보 속에다가 넣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까지 같이 넣고 있죠. 자, 그래서 부가직업정보 속에 새롭게 들어간 표준직업분류, 표준산업분류 코드인데, 자, 11번 표준산업분류 코드는요. 자, 소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했죠. 소분류 산업, 소분류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분류. 그러니까 세 자리로 들어가요. 세 자리. 대, 중, 소잖아요. 그래서 소분류를 기준으로 했고요. 근데 이와 달리 표준직업분류는요. 세 분류를 기준으로 했죠. 세 분류 코드를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 숫자가 들어갔죠. 네 자리 숫자. 대, 중, 소, 세니까. 그래서 표준직업분류는 세 분류 기준 네 자리. 그 다음에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소분류. 그래서 세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조사연도는 뭐 해당 직업의 직무 조사가 이루어진 최근 직무 조사가 이루어진 연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 정도로는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 직업사전 쪽은 워낙 중요하고 2차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주관식 시험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요약 정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사전상의 부가직업정보와 관련된 내용들 구성체계 5가지, 요것을 여러분들 거기 직업상담원이라고 제가 직업사전에서 찾았죠? 검색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사전상의 직업상담원 보면 코드 번호는 뭐 당연히 고용직업분류를 썼고요. 직무개요 간단하게 2줄 써 있죠. 그 다음에 수행직무는 여러분들 한 6, 7줄 들어가 있죠. 지금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직업정보 봤더니 직업상담원의 경우에 정규교육 수준이 대졸이죠. 대졸. 그래서 교육연한으로 따지면 4년제 대학 졸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년 초과 16년 이하로 되어 있고, 자, 숙련기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초과 4년 이하로 들어가 있어요. 3, 4년 정도의 숙련기간을 요구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강도는 뭐 아주 가벼운 작업 우리가 공부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기능을 보게 되면 직업상담원은 직무 기능이 거기 보시면 사람과 관련된 직무 기능 있죠? 말하기 신호예요. 말하기 신호.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아니에요. 말하기 신호입니다. 말하기 신호. 그래서 교육이나 또는 뭐 서비스 제공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업상담원과 관련해서는 유사 명칭은 직업상담사라고도 불리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원이라는 본직업 명칭에 대해서, 직업상담사는 관련 직업이 아니죠. 유사 명칭입니다. 유사 명칭. 그래서 관련 직업에는 뭐가 있느냐? 진로지도상담원이라든가 또는 직업지도상담원, 그죠? 뭐 이런 거 있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째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표준 직업 분류 코드가 있죠. 2473이라고 들어가 있죠. 2473.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의 분류 코드는 3분류까지 돼 있죠. 4자리 숫자니까. 이와 달리 표준 산업 분류는 여러분들 N 돼 있고 751 돼 있죠. N 751, 751 3자리죠. 소분류까지 돼 있어요. 소분류.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표준화된 직업정보 제공 자료 4가지 중에서 한국 직업사전을 다 끝낸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1장에서 직업전망서를 공부할 겁니다. 직업전망서. 그래서 한국 직업전망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요게 이제 2013 한국 직업전망이죠. 201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직업전망서는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출제가 조금씩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최근이란 직전 3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한 거니까 분석을 해보면 출제가 요즘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워낙 직업사전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 보니까. 자, 그럼 한국 직업전망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 체계를 보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에서 하는 일, 수행하는 일 있죠? 하는 일. 그다음에 근무 환경,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자격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 훈련, 자격 정보는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죠? 직업사전을 얘기할 때 특히 관련 자격 및 면허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귿번. 자,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거나 또는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한 면허.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 그 다음에 공인 민간 자격을 수록하고 있다. 있죠? 그러니까 공인 민간 자격도 직업 전망에는 수록이 돼 있어요. 물론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에는 국가 자격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은 기재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직업 전망에는 공인 민간 자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 나머지는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직업 정보,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와 달리 적성, 흥미 이런 거 다 기재되어 있고요. 직업 전망이 뭐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 직업 전망서니까 직업 전망을 수록해놨어요. 어떻게 수록되어 있느냐? 향후 5년간의 그 직업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록했단 말이에요. 향후 5년간 5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단계. 그래서 향후 5년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5단계로 구분을 제시했다. 그 5단계가 뭐냐? 거기 있죠? 현 상태 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소 감소, 감소, 다소 증가, 증가. 그래서 5단계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에 출제가 될 때는
감소, 현 상태 유지, 증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해서 틀린 지문이었어요. 세 단계가 아닙니다. 5단계야. 현 상태 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이 다소 증가, 증가, 다소 감소, 감소. 이렇게. 자, 거기 두 가지가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기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7번에 기타 참고사항 있죠. 요게 최근에 막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그래서 기타 참고사항, 한국직업전망서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직업에 대해서, 해당 직업에 대해서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내용들이 뭐냐? 연령 분포, 학력 분포, 전공 분포, 그 다음에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중요한 거. 자, 기타 참고사항 보세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나 학력 수준, 전공, 연령 분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직업정보의 재직자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그래서 거기 재직자 조사 결과를 활용, 그거 밑줄 반드시 넣어놓으세요. 재직자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정보예요. 이게 재직자 조사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체크 반드시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기타 참고사항 중에서 첫 번째, 직업별로, 직업마다 성별, 학력별, 연령별 분포가 기재되어 있어요. 백분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그 다음에 학력 분포, 연령 분포를 백분율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될 때도 한국직업전망의 정보 중에서 백분율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정보는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 연령 분포, 학력 분포 세 가지 뺀 나머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임금 분포 이런 거 들어가면 곤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성의 성별 분포가 몇 %씩이냐 이런 거. 그다음에 학력 분포, 그 다음에 연령 분포, 이게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 학력 분포는 어떻게 구분해서 백분율로 제시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직업사전에서의 정규교육은 6단계로 나눴잖아요. 그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해서 6개로 나눴죠. 그런데 한국직업전망에서의 학력 분포는 퍼센테이지로 이제 백분율로 표시를 하는데 구분되는 기준이요. 거기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그래서 4개로 구분해서 제시했어요. 4개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까지를 다 뭉쳐버린 거예요. 뭉쳐서 그냥 고등학교 이하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이렇게 퉁쳤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대학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이렇게 나누니까 4단계인 거죠. 4단계. 그래서 한국직업전망에서의 학력 분포는 4단계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분율로. 그 다음에 연령 분포도 중요해요. 연령 분포. 연령 분포는 어떻게 구분했느냐? 20대 이하, 그 다음에 3, 40대, 50대 이상. 세 개로 구분했다. 틀렸어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4단계로 나눴습니다. 4개로 구분했어요. 30대와 40대가 가장 분포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둘로 합치지 않고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이하, 50대 이상, 그 다음에 30대, 40대 이렇게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 연령대로 나눈 거야. 4단계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임금 수준이죠. 임금 수준.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임금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임금 수준은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구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통 사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조사 결과를 활용했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해당 직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냈느냐? 중위값 상위 25%, 하위 25% 3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직자 조사 결과 임금 수준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누면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 즉 25번째로 임금이 많은 사람의 임금, 그 다음에 하위 25%니까 위에서부터 따지면 75등째죠. 임금 순서대로 놓고 보면 75번째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중위값 50%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평균값이 아니에요. 재직자 조사 결과 임금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를 쭉 서열을 정할 때 50등, 100병 중에서 50등에 해당하는 50번째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상담하실 때는 이 뭐 직업 상담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이 얼마네요. 하위 25%는 얼마고요. 50번째 50등 하는 사람은 이 정도네요.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개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3개 영역.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국 직업 전망에서의 임금 수준은 연봉의 개념으로 연봉으로 표시를 했어요. 월급이 아니라 연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한국 직업 전망은 직업 전망 자체가 향후 5년간의 고용 전망을 5단계로 나눴다는 거, 이것이 전통적인 문제고, 그 외에는 참고사항 쪽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1장에서의 표준화된 직업정보 제공 자료 중에서 직업사전과 한국 직업 전망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자, 제2장에서 이제 직업 분류하고 표준 산업 분류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 직업 분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두 개 공부할 건데, 이쪽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단선 구조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위주로 탁탁탁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거기 보시면 나왔죠? 직업 분류의 개요. 그래서 직업 분류의 기준이 뭐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에서의 직업 분류의 기준은 직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능. 그래서 직능이 뭐냐? 직무 수행 능력의 준말이죠. 직능. 그리고 이 직능은 직능 수준과 직능 유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제 직능 유형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걸 보면,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직무, 즉 job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거죠. 직업은 이제 occup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직무의 종류와 직능, 이것을 근거로 해서 편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직능은 다시 직능 수준과 직능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될 것은 직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직능은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그래서 줄여서 직능이에요. 자, 이러한 직능은 직능의 수준, 즉 높낮이와 직능의 유형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눈에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있듯이 국제 표준 직업 분류가 또 있거든요. 그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서 도대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느냐,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국제 표준 직업 분류상에서 직업, 즉 occup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표현한다? 유사한 직무의 집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사한 직무의 집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이란 뭐냐라고 물었더니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아느냐 이거죠. 어렵죠. 그러면 직무는 뭐예요?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직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직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다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아, 직무란 그럼 뭐냐? 개별 직무 종사자들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개별 직무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나 하여야 할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별 직무 종사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업무라고 하고요. 하여야 할 일,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duty, 의무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번역해서 과업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직무가 뭐예요? 개별 직무 종사자들이 하는 일, 즉 과업이나 하여야 할 일, 즉 과업. 제가 지금 말씀 잘못 들었다. 그죠? 하는 일, 업무나 하여야 할 일, 과업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강사 아닙니까? 그럼 강사라는 직업에서의 저의 직무는 뭐예요? 제가 하는 일은 뭐죠? 강의. 내가 하여야 할 일은 강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개별 직무 종사자들이 하는 일, 업무나 하여야 할 일, 과업을 우리는 직무라고 하고, 이러한 직무들이 유사한 것끼리 집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와 직업 개념 많이 눈에 좀 익혀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런 직업으로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걸 공부해야 되겠죠? 이것이 직업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일의 계속성.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때 일의 계속성은 뭐라고요? 주기성을 얘기한다. 주기성. 그래서 매일을 하는 거, 매주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매월 하는 거, 아무튼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매일, 매주, 매월이 아니지만 매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도 인정돼요. 주기성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즉 일의 계속성을 인정해요. 매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1년 중에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만 반짝 어떤 일을 해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매년 뭐죠? 뭐 예를 들면 뭐 붕어빵 장사 같은 거. 그럼 이런 것들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매 계절적으로 겨울만 하잖아요. 직업이죠. 이것도 주기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더 나아가서 매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더 나아가서 특정 계절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아무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면 그러면 다 계속성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2차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1차 때부터 좀 외워주실 수 있으면 외워주세요. 그 네 가지. 자, 그러면 이런 첫 번째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의 계속성이 인정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경제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인정돼야 돼요. 다만 이때 경제성은 계속성과 달리 넓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성의 개념은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수입이 있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은요. 거기 보시면 나오죠. 직업은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수입도 있어야 되지만 그 경제적 수입만 있고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이 없다면 이거는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분이 주기적으로 로또 복권에 긁어서 당첨이 돼서 그 당첨금을 수령해서 생활을 영위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거 좋은 예다. 그 연금 복권이라는 거 있죠. 그 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어떡합니까? 매월 얼마씩 이렇게 20년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직업 안 가지고 있고 연금 복권에 1등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매월 몇백만 원씩 제가 향후 20년간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 그러면 계속성 인정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수입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의 직업은 복권 당첨금 수령자가 저의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수입이 있더라도 이것이 경제적 거래 관계를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권 당첨금의 수령이라든가 또는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서 왜 돈을 버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것 전부 다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여러분들 직업을 해고를 당한 다음에 재취업을 할 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를 받죠? 구직활동을 하면 그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을 구직급여를 수령한단 말이에요. 제가 주기적으로. 이것도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왜? 경제적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이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당연히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거는 경제적 수입이 없는 건 당연히 경제적 거래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 이것도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활동 이런 것들도 경제적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을 할 수 있지만 그 노동은 가사노동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래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냐?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윤리성과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어떤 일을 계속적,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경제적 거래관계가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제적 수입이 있더라도 윤리성이나 사회성에 반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주기적으로 제가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죽여주면서 성공 보수를 받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살인 청부업자예요. 제가 카페도 몰래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위탁 계약을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의뢰인이 원하는 사람을 죽여주고는 성공수당을 얼마씩 주기적으로 받아서 생활을 해요. 자 보세요. 일의 계속성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거래관계 있죠? 살인청부 계약 그리고는 경제적 수입 있죠? 그럼 제가 직업란에다가 저는 살인청부업자라고 쓰면 돼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상에 즉 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왜? 윤리성, 사회성에 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주기적, 계속적으로 일하고 경제성이 있더라도 반사회적인 또는 반윤리적인 활동이라면 이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종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경제적 수입이나 경제적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춘, 성매매 행위예요. 그래서 성매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경제적 거래관계를 통해서 수입이 있더라도 성매매 행위는 직업 아닙니다. 직업 아니에요.
그래서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그런 성매매에 하는 여성들을 직업 여성이라 그러면 안 돼. 직업 여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물론 유럽에서는 이제 매춘행위를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속박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 아니어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일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경제성이 인정되고 사회성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 활동이더라도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라면 이거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가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노역 활동 있죠. 이것도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속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 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도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직업의 성립 요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양가로 5번에 있죠? 이런 요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직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예시를 들어놓은 게 있어요. 한 11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양가로 5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있을 거예요.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요건을, 성립 요건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5, 6, 7을 좀 보세요. 5, 6, 7. 그래서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활동이라든가 또는 6번 교육기관에 재학하면서 학업 또는 학습에만 전념하는 학생이라든가 전업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급이거나 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5, 6, 7은 전부 다 경제성이라는 요건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고, 이게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우리 공부한 노동시장론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비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8, 9, 10번 제가 밑줄 쳐놨죠. 이 세 개를 묶으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 이라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번 의무 복무 중인 군인 나왔죠? 그러니까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장교와 사병을 가리지 않아요. 의무 복무. 그러니까 직업군인은 여기서 빠집니다. 직업군인은 여러분들 근무하고 난 다음에 퇴근하면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직업군인은 직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그 수용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뭐 형제복지원 문제 냈던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용자가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행위죠. 수용자 이게 바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징역형 수용자죠. 이 사람의 강제노역 행위 정역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 9, 10번이 바로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직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직업 분류의 기준과 원칙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아주 가볍게, 그러나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차까지 끌고 가셔야 되지만 1차에서는 너무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뭐 맞추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 분류의 일반적인 원칙 그러면 포괄성의 원칙과 베타성의 원칙, 포베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는. 포괄성의 원칙, 베타성의 원칙. 뭐 기본 강의가 아니라서 제가 이 원칙들의 내용까지는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떠올려 주셔야 돼요.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나중에 기본 이론을 다시 들어보시든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과 베타성의 원칙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중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으로 옳게 묶인 거 그러면 이거 골라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특별적 직업분류 원칙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죠. 그래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의 기준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거 제가 첫 시간에도 언뜻 제목은 말씀드렸는데 주, 채, 생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그래서 포괄적 업무의 경우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죠. 서로 상관성이 있는, 그걸 우리는 포괄적 업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된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직업 분류를 해줘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된 직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요. 두 번째 뭐로 갑니까?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으로 가요.
그래서 더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 쪽으로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내용에 제가 예시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리와 배달을 겸하는 조리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주된 직무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똑같다면 이제 뭐로 간다? 더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조리와 배달 중에서는 조리가 더 직능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리사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상급 직능 수준의 우선의 원칙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 다 이 직능 수준을 요구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으로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으로 갑니다.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빵을 만들고 만든 빵을 자기가 직접 판매까지 해요. 그러면 비중이 똑같고 그 다음에 직능 수준도 똑같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제빵원으로 분류를 해줘야지 판매원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주, 최, 생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이 하나 슬쩍 끼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거 골라내시는 게 1차 시험에서의 대비예요. 물론 2차 가시면 이걸 주관식을 써야 되니까 그때는 자세히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런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과 구별되는 게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이죠. 다수직업 종사자는 뭐냐? 포괄적 업무가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업무가 서로 상관성이 있는 두 가지 업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괄적 업무고. 그러니까 이와 달리 다수직업 종사자는 서로 상관성이 없는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예요. 서로 상관성이 없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오전에 강의를 하고요. 저녁이 되면 제가 예를 들면 대리운전 일을 해요. 서로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다수직업 종사자예요. 투잡하시는 분들 보통 이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 저를 어떤 직업으로 분류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자, 그때 원칙이 뭐냐? 첫 번째가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취업시간이 더 많은 쪽으로 분류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강의도 오전에 오후에 5시간 하고 저녁에 대리운전도 5시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으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수입 우선의 원칙으로 갑니다.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느냐. 수입 우선의 원칙. 됐죠? 자, 그런데 수입도 똑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조사 시에 최근 종사한 직업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조사 시에 최근에 종사했던 직업으로 분류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취수조예요. 그래서 포괄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은 주최생.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은 취수조. 됐죠?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4. 직능 수준이 있을 거예요. 이 직능 수준은 여러분들 뭐 키워드 중심으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따로 안 읽어도 여러분들 뭐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능 수준은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제1, 2, 3, 4 직능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했죠. 그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라고요.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단순 반복적이고 때로는 육체 혁신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1직능 수준 정도를 요구합니다.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 반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항의 지적 수준으로 얘기해놨죠. 최소한의 문자 이해, 수리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직능 수준은 뭐와 연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규 교육 수준과 연결시켜야 되고 이걸 국제 표준 교육 분류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직능 수준부터 해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까지를 함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직능 수준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산업 분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